2학년 한국사 수강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온라인 학습 첫 번째 시간 학습지 3페이지에 해당하는 내용을 가지고 수업을 할 예정입니다. 우선 이제 3페이지의 2번 부분부터 여러분과 함께 수업을 진행할 겁니다. 이 통치체제의 정비는 앞에서 봤던 이 연맹국가, 연맹체 국가에서 중앙집권적 영역국가, 즉 고대 국가로 발전하는 데 고구려 백제 신라에서 나타났던 공통적인 특징들을 정리한 거예요. 앞에서도 한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아마 등교 수업 시에 고구려 백제 신라가 연맹국가에서 이 중앙집권국가로 발전하는 데 기여했던 왕들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고구려 같은 경우는 태조왕, 그리고 백제 같은 경우는 고이왕, 신라 같은 경우는 내무왕인데 몇몇 반들은 이제 내무랑 설명을 하다가 선생님이 시간이 없어서 여기서 마무리가 됐을 거고, 어떤 반들은 이 통치체제 정비까지 다 봤을 텐데 그냥 좀 복습 차원에서 좀 같이 좀 정리를 하고 가면, 내무랑 같은 경우는 신라에서 원래는 박씨, 석씨, 김씨가 돌아가면서 한다고 그랬었잖아요. 그 돌아가면서 왕이 오르던 것을 없애고 김씨가 이제 왕위를 세습하는 것들을 확립하게 됩니다. 또 하나는 왕을 부르던 호칭을 마립간이라는 호칭으로 바꾸게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신라에서는 원래는 왕을 부르던 게 혁거세 때만 해도 귀인이라는 의미를 지닌 거서관이라는 호칭을 썼고요. 왕을 이렇게 불렀고요. 거서관이라고 불렀고, 왜냐하면 왕이란 건 중국식 호칭이어서 약 500년경에야 신라에서도 왕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차차옹이라고 불리던 시대가 등장하니 차차옹의 뜻은 제사장, 주술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사금이라고 해서 나이가 많은 사람, 연장자, 계승자라는 의미의 이사금이라는 호칭을 쓰기도 했거든요. 그러다가 이 뇌물 마립간 때 바로 이 마립간이라는 대수장이란 건 뭐냐면 군장들 중에 우두머리 중에 우두머리, 킹 오브 킹이란 거죠. 내가 모든 수장 이끄는 우두머리들 중에서도 내가 최고다 라는 의미의 마립간이라는 호칭을 사용하게 했던 사람이 바로 뇌물 마립간입니다. 뇌물왕. 이 뇌물왕의 이러한 통치체제 정비 작업을 통해서 신라도 고대 국가로 발전을 하게 되는 것이죠. 통치체제 정비를 간략하게 다시 한번 보면 크게 6가지의 공통적인 특징이 보인다라는 거죠. 첫 번째는 왕권에 강화하는데, 어떻게 왕권에 강하냐면 각 부라고 불리던 고구려 백제 신라가 각 5부 또는 6부로 있던 이 부라고 불리던 각각의 부의 대표들이 다스리던 지방의 구역들이 이제는 독자적인 성격이 없어지고 그냥 그 지역은 행정구역처럼 변화된다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냐? 그 부를 다스리던 대표들은 왕 밑에 복속하고 중앙의 귀족으로 변신하게 되고, 그러한 귀족들을 관리하기 위한 관리의 제도, 그리고 관리의 등급을 매기고 그들의 입는 옷을 정하는 공복제정 같은 것들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부대표들로 삼국 초기에는 연맹체 국가 시절에는 회의체가 구성돼서 그 회의가 나라의 중요한 일을 결정했는데, 이 부의 대표들이 다 중앙의 귀족처럼 이제 귀족으로 변모하게 되었잖아요. 그런데도 이 회의의 전통은 그대로 유지하는 거죠. 그래서 중앙에 귀족의 회의가 각국에 다 존재했는데, 고구려의 제가회의, 백제의 정사회의, 신라의 화백회의가 이제 귀족회의로서 국가 운영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귀족들도 왕 밑에 이제 신하가 됐는데 자신들의 원래는 부에서는 그냥 자기가 거의 왕처럼 군림했잖아요. 이 귀족들의 불만을 무마시켜주고 어느 정도 귀족들의 좀 기분을 맞춰주기 위해서는 귀족이 중심이 되는 엄격한 신분제를 통해서 이 나라의 틀을 잡으려고 했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왕의 힘을 보여줄 수 있는 게 활발한 정복 활동이었고, 지방행정 조직도 이제 부가 행정적인 성격으로 변하게 되면서 각 지방에 나라에서 임명한 지방관들이 파견되는데, 당시는 고구려 백제 신라가 경쟁을 하던 삼국이 경쟁 시대예요. 군사적으로 대치하던 시대라고요. 그래서 지방관이라 함은 결국에는 군사의 지휘를 하는 군사 지휘관의 역할을 담당하는 게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였다라는 거죠. 그리고 말단, 가장 작은 행정구역 단위까지는 지방관이 파견되지 못해요. 그럼 이런 지역들은 어떻게 했냐면, 그 지역에 원래 유지라고 불리던 이제 실제적인 힘을 좀 갖고 있던 사람들에게 뭐 세금을 걷는다든지 노동력을 징발한다든지 하는 이런 실무의 일을 맡기면서 운영을 해갔다는 거죠. 우리나라 역사에서 아주 작은 지역의 지방관이 파견되기 시작한 것은 조선시대에나 가능한 일이라고 선생님이 한번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법으로 통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나라의 통치의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당시의 법이라고 하는 율과 영을 반포하는데 율령 반포라고 하는데 율은 형벌에 관한 거, 영은 행정에 관한 법입니다. 그래서 율령을 반포하면서 성문법이란 건 여러분 문서로 완성된 법이란 뜻입니다. 문서로 완성된 법에 의한 통치 기반을 마련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불교를 공인하면서 이 불교 공인이 어떠한 의미를 갖느냐 선생님이 설명을 드렸잖아요. 왕 중심의 왕이 곧 부처다라는 이러한 사상, 왕즉불 사상을 이용하게 되고 그를 통해서 국왕 중심의 지배 이념을 확립시키고 더 나아가서 전 국민의 사상적인 정신적인 통합을 도모하는 데 불교가 이용되기도 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봐야 될 건 이제 3번에 연맹국가 단계에서 멸망했던 나라가 우리가 하나는 부여라는 나라가 있었고 또 다른 나라가 가야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이 가야라는 나라가 언제 성립되고 언제 멸망했는지 변화 과정을 좀 봐야겠죠. 그래서 가야의 성립과 변천 과정을 좀 볼 건데요. 가야는 일단은 그 마한 진한 변환 중에서 변환 지역에 위치하고 있던 소국들이 연맹 국가를 이뤄서 만들어진 게 가야 연맹이었어요. 그 중에서도 이제 첫 번째 전기 가야 연맹과 후기 가야 연맹으로 시기가 좀 구분되는데요. 한 여러 소국들, 변환 지역에 12개의 소국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 소국들이 연맹을 이뤄서 만들어진 게 가야 연맹이고 이 가야 연맹도 시기적으로 전기와 후기로 나눠지는데 전기 가야 연맹을 주도했던 거는 이제 3세기경에 금간가야였습니다. 금간가야가 이제 전기 연맹의 주도권을 행사했고요. 맹주로서 그 후기 가야 연맹은 5세기경부터 대가야라는 나라가 가야 연맹의 맹주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가야 지역, 특히나 이 금강가야를 중심으로 했던 전기가야 연맹 당시의 변환 지역은 벼농사가 굉장히 잘 돼요. 한반도의 남쪽에 있고 따뜻한 기후도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벼농사에 유리했고 여기서는 예전에 철이 많이 생산됐다고 전해집니다. 철이 생산돼서 이 철이 어디로 갔냐면 여기가 이제 가야 지역의 변환 지역. 여기서 생산된 철이 그 당시 일본인 외와 한나라가 고조선을 멸망시키고 우리 한 고조선 땅에 설치했던 군 중에 하나인 이 낙랑군으로 수출되면서 이 낙랑군을 거쳐서 이제 중국으로 이게 수출됐겠죠. 그래서 이 가야 변환의 지역에 있던 금강가야는 이 외쪽에서 들어오는 물건과 중국의 물건을 중간에 전달해준 중개무역으로 경제적으로 번성을 누리기도 했던 게 금강가야라는 거죠. 자, 그러다가 이 금강가야, 전기가야 연맹이 쇠퇴하게 된 계기가 하나 발생하는데 그게 이제 고구려 광개토대왕의 공격인데요. 광개토대왕이 왜 갑자기 금강가야를 공격했냐 이유가 있죠. 그 당시에 약 390년대 4세기 후반인데요. 신라의 수도였던 금성에 일본 군대 왜군이 침략해서 금성이 함락될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신라의 왕이 고구려의 왕이었던 그 당시 왕이었던 광개토대왕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돼요. 그래서 광개토대왕이 도움을 받고 군사들을 보내서 금성에 진입했던 왜군을 격퇴하게 됩니다. 근데 이 격퇴당한 왜군들이 어디로 도망가냐면 이 가야 지역으로 피난하게 돼요. 도망가게 돼요. 광개토대왕이 이 왜군들을 끝까지 추격하게 됩니다. 끝까지 추격하는 과정에서 이 금강가야 역시 금강가야와 몇몇 가야 연맹의 국가들이 광개토대왕의 공격으로 피해를 입게 되고 쇠퇴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전기가야 연맹을 일으켰던 금강가야가 사실상 쇠퇴하게 되고 이 광개토대왕의 침략 과정에서 피해를 덜 입었던 내륙 지방보다 내륙 금강가야는 이제 김해 근처 바닷가 근처거든요. 내륙 지방에 있던 대가야라는 나라가 후기 가야 연맹을 이끄는 맹주가 된다라는 거죠. 대가야를 중심으로 다시 이제 후기 가야 연맹이 결성돼서 대가야 중심으로 운영되었다는 거죠. 이후에도 역시나 각각의 연맹 국가들은 정치적 경제적인 독자성을 유지하고 이렇게 있었고요. 근데 이 가야가 발전의 한계가 있었던 게 고구려나 이 백제나 여기 있는 신라는 다 고대 국가로 발전해서 중앙 집권적 성격을 띠면서 이제 뭐 통치 체제를 정비하는데 가야 연맹 같은 경우는 연맹에 의해서 연맹체 국가들의 각자의 독자성이 보장되다 보니 심의 하나로 집중되는 것들이 부족할 수밖에 없었죠. 그로 인해서 백제나 신라에 계속된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백제 신라도 영토를 더 넓히기 위해서는 요 백제와 신라 중간에 있는 가야 땅을 차지하고 서로를 압박하고 백제와 신라가 서로 압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벌어지게 되니까 가야는 결국에 차츰 이 백제와 신라의 압박을 견디다 못하고 결국에 532년에 금강가야가 신라에 멸망하고 562년에 대가야가 역시 신라의 멸망으로써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야 역시 연맹 왕국 수준에서 멸망하게 되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 살펴보고 우리는 이제 4페이지에 있는 삼국의 경쟁 부분을 좀 볼까 합니다. 여기가 이제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요소들이 많고요. 금요일에 여러분에게 나눠냈던 한 장의 학습지가 있을 겁니다. 연표가 그려진 게 있을 거예요. 각각의 시기와 그 시기의 중요한 사건들과 뭐 주요한 왕들이 정리되어 있는 한 장의 표가 있는데요. 이 부분을 학습지 4페이지를 먼저 선생님 설명하고 그 학습지 한 장짜리를 통해서 좀 복습을 하면서 시기적으로 좀 어떤 시기에 무슨 일이 겹치는지를 한번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우선 오늘은 4페이지 줄글로 된 거 한번 쭉 본다고 생각하시고 다음 시간에 이제 그 연표와 있는 것으로 설명을 좀 보충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삼국의 경쟁이 본격화된 시기는 4세기입니다. 4세기 후반 이후인데요. 특히나 각국이 중앙통치체제의 기반을 마련하면서부터 이제 경쟁이 본격화되기 시작하죠. 특히 마지막 신라가 중앙집권국가의 기틀을 마련한 게 내무랑 때 한 4세기 후반 때에 이르기 때문에 이때 이제 이후에 경쟁이 본격화되는데요. 여기서 알아둬야 될 것은 삼국의 발전 순서, 어떤 나라가 가장 먼저 전성기를 누렸느냐, 그리고 그때에 해당하는 각국의 영역을 나타내는 지도, 어떤 것 지도가 몇 세기 어떤 나라의 전성기를 보여주는 지도인지를 여러분이 파악을 하셔야 되고요. 세 번째로 각국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왕들의 업적 같은 것들을 정리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제가 답을 드렸어요. 삼국의 발전 순서는 백제 4세기, 고구려 5세기, 신라 6세기입니다. 4, 5, 6세기가 4세기는 백제의 시대, 5세기는 고구려의 시대, 6세기는 신라의 시대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렇다면 이 삼국의 경쟁은 어떻게 전개됐냐면 첫 번째, 각국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동맹과 대립이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신라와 고구려가 뭐 맺은 동맹, 그리고 고구려의 여자에다가 신라의 라 해가지고 잠깐만요. 죄송해요. 백제와 신라가 맺은 동맹, 백제와 신라의 동맹에서 나제 동맹, 이런 것들이 맺어지고요. 고구려와 백제의 동맹, 여제 동맹 이런 것들이 맺어집니다. 그리고 이 삼국의 이 대립은 주로 한강 유역의 주도권을 둘러싸고 대립이 벌어진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한강이 가지는 이점은 농사, 물자 교류도 있지만 중국과의 교류도 있기 때문에 이 한강 유역을 누가 차지하느냐, 결국에 한강을 차지했던 나라가 그 시대를 지배하는 나라처럼 이렇게 군림을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중국의 정세 변화, 중국이 어떤 나라에 의해서 한 나라로 통일되느냐, 아니면 중국이 여러 나라로 분열되어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각국은 또 중국의 나라들과 동맹을 맺기도 하고 이러한 다양한 이제 변화를 갖게 되면서 경쟁을 합니다. 가장 먼저 발전을 이뤘던 나라가 이제 백제입니다. 백제는 4세기경에 발전하게 되는데요. 특히나 한강 유역에서 성장했던 백제가 고이왕 때에 이 한강 유역 전체를 장악하면서 사실상의 중앙통치 국가로서의 기반을 마련하게 되고요. 그러한 기반 마련을 바탕으로 바로 근초고왕 때 백제는 전성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근초고왕은요, 일단 무엇을 했냐면 지도 한번 보세요. 이게 4세기 때 백제의 전성기를 나타낸 지도입니다. 영역이 굉장히 넓어졌죠. 일단 이 전라도와 충청도, 경기도 밑에 있던 마한 지역을 통합하게 됩니다. 마한이라 하면 마한 지역에 원래 54개의 소국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지역에 있던 소국들을 사실상 거의 다 병합하면서 백제가 이 마한 전체의 통치자가 됩니다. 그리고 영토를 북쪽으로 넓히려고 고구려를 공격해요. 고구려의 땅이었던 평양을 공격하는데 이 평양은 나중에 고구려의 마지막 수도가 되거든요. 근데 이때는 수도는 아니었는데 고구려의 평양을 공격해서 그 당시에 고구려의 왕이었던 고국 원왕이 이 전투에서 사망하게 됩니다. 고국 원왕을 전사시키는 성과를 거두기도 합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나중에 고국 원왕, 왕이 죽었잖아요. 바로 이제 그 다음 고구려의 왕자리에 올렸던 소수림왕을 거쳐서 광개토 장소왕 때 자신의 이제 먼 조상이었던 고국 원왕을 죽인 것을 장성이 복수하게 됩니다. 백제 왕을 전쟁 중에 죽이게 됩니다. 고구려 나라에서 원통하게 죽은 왕, 고국 원왕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바닷길, 해상교역로의 주요 거점을 장악해서
중국과 백제와 가야와 외를 연결하는 이러한 교역로를 확보했다라는 점에서도 근초광의 업적이 있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뭐 가야나 외와 친선 관계를 맺고 중국의 나라 중에 하나였던 동진이라고 불리던 나라와 수교를 맺는 등 다양한 해상 활동을 벌이기도 합니다. 그 해상 활동의 하나의 증거가 뭐냐면 바로 이 그림이에요. 여기 선생님이 잠깐 표시해 놓은 칠지도라고 해서 7개의 나뭇가지가 표현된 검인데요. 이 검을 이제 백제의 왕이 그 당시에 외의 왕에게 하사했다라고 전해지는데, 외에서는 일본에서는 이거를 조공으로 바친 거다라고 주장하기도 하고요. 뭐 우리나라 역사에서는 하사한 거다. 왜냐면 그 당시에 백제가 외보다 훨씬 더 국력이 강한 나라였는데, 그 강한 국력을 가진 백제가 외의 왕에게 무슨 이유로 조공을 하겠느냐라는 이런 얘기들이 오고 가고 있는데, 제가 요즘 그냥 뭐 볼 때는 하사까지는 아니더라도 조공은 확실히 아닌 것 같아요. 그 당시의 상황을 비춰볼 때 조공은 아닌 것 같고, 백제의 왕이 뭐 친선의 의미로 이렇게 준 것이 아닌가라고 추정됩니다. 어쨌든 이제 백제는 4세기 후반 근초광이 활동하던 게 이제 360년, 70년대 일이거든요. 백제가 최전성기를 맞이하게 되었다라는 거 한번 봐두시고요. 그 다음에 백제의 전성기가 끝나자마자 5세기경에 발전했던 게 바로 이 고구려입니다. 4세기 말부터 5세기인데요. 4세기경에 고구려는 큰 위기를 맞이하는 경우도 하나 발생하는데, 우선 이 낙랑군 추출을 보면 뭐냐면, 원래 이 옛 고조선 땅에 이 평양 근처 여기에 위치하고 있던 게 한나라가 설치했던 군 중에 하나인 낙랑군이 있었어요. 이 낙랑군을 우리나라 영토 밖으로 몰아낸 게 313년의 일이에요. 313년의 일. 그 왕이 누구냐면 소금 팔다가 왕이 됐던 아주 신분이 미천했던 미천왕이 하나 있는데, 미천왕 때 이 낙랑군을 축출하게 됩니다. 이게 313년의 일인 거예요. 그러다가 전현이라는 중국의 나라가 고구려를 침략해서 고구려가 왕이 피난가고 뭐 포로로 엄청난 사람들이 잡혀가는 이런 엄청난 위기를 맞이하게 돼요. 거기에다가 얼마 안 지나서 백제의 근초광으로부터 평양을 공격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아주 양 두 번의 큰 위기를 겪으면서 고구려가 국가적인 위기를 맞이하게 돼요. 이때 이 위기를 극복했던 왕이 바로 소수림왕인데요. 이 소수림왕 역시 너무나 중요한 왕 중에 한 명이라는 거죠. 전현의 진입과 백제의 진입으로 위기를 맞은 고구려를 중흥 다시 발전시키는 기틀을 마련해서 그 이후에 광개 도대왕과 장수왕의 활발한 정복이 가능하게 만들었던 사람이 소수림왕인데, 소수림왕이 뭐 했냐면 중앙집권적 체제를 정비하는 일들을 합니다. 첫 번째로 가장 먼저 했던 게 불교를 공인해서 무너진 왕권과 백성들의 사상적 통합, 정신적 통합을 도모했고요. 두 번째는 율령을 반포하면서 이 통치 기반을 다시 한번 정비합니다. 그리고 전진이라는 나라, 여기 나와 있죠. 중국의 나라 중에 한 명이었던 전진과 수교를 하면서 이제 국가적으로도 이제 다른 나라의 침략에 대비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좀 참고로 하자면 이런 게 있어요. 교육기관인 태학을 설립해서 이제 인재들을 기르는 일을 했던 게 소수림왕의 중요한 업적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소수림왕의 3대 업적하면 태학 설립, 불교 공인, 그리고 율령 반포, 요 세 가지가 같이 세트로 나왔거든요. 불교 공인 같은 경우는 372년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소수림왕이 이러한 무너져가는 고구려의 기틀을 다시 한번 재건했다라고 여러분 기억을 한번 해두셔야 됩니다. 그러한 재건을 바탕으로 해서 정복 활동을 이어가 나가게 된 게 바로 광개토대왕입니다. 그 유명한 광개토대왕 4세기 말부터 5세기 초까지 짧은 기간이었지만 엄청난 정복 활동을 보여주게 됩니다. 백제를 압박하고요. 신라를 도와서 왜군 격퇴, 아까 얘기했던 거죠. 신라에 진입한 왜군을 격퇴합니다. 그 와중에 이제 왜군들이 가야 쪽으로 도망가니까 가야까지 공격하게 되는 거예요. 이로 인해서 가야연맹, 정기가야연맹을 이끌었던 금강가야연맹, 금강가야가 쇠퇴하게 되는 또 일종의 이 나비 효과까지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고구려의 전성기를 보여주는 지도가 바로 요 지도인데, 광개토대왕은 만주와 요동 지역으로 영토를 엄청나게 넓히게 되죠. 그래서 이 지역을 대부분 고구려의 땅으로 만들게 되고요. 광개토대왕 때 광개토대왕이 했던 게 이제 또 연호를 씁니다. 연호란 건 무엇이냐 그러면, 연호는 이제
왕이 보통 중국의 황제가 자기가 즉위한 다음부터 연도를 세는 기준을 자기 즉위 시점으로 세는 거예요. 이름을 붙이는 거죠. 예를 들면 뭐 나는 뭐 내가 왕이 됐어. 그럼 동역 1년이다 지금부터. 그래서 이렇게 연도를 세는 건데 자기 중심적 중국의 황제가 곧 천하의 중심이다라는 사고에서 나온 게 연호인 건데 그 전까지만 해도 이제 중국의 연호를 대부분 우리나라들 그대로 썼거든요. 근데 이 광개토대왕은 영락이라는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하면서 이제 내가 중국의 황제와 비견될 만큼 그 정도의 힘을 갖춘 인물이다라는 것들을 한번 보여주려고 이런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 광개토대왕의 업적을 기린 게 바로 광개토대왕 릉비라고 비석이 하나 세워져 있죠. 근데 이것은 광개토대왕이 세운 게 아니에요. 그 아들이었던 장수왕이 세운 거죠. 장수왕이 세운 거고요. 광개토대왕의 아들 장수왕이 바로 뒤어서 고구려의 전성기를 이끄는 왕이 되는데 장수왕은 그럼 뭐 했냐면 일단은 중국의 어떤 나라도 자기들을 침략하지 않게 만들기 위해서 그 당시 중국은 남북조라는 시대인데 남북조는 뭐냐면 남쪽에 여러 왕조들이 있었다. 그래서 그걸 남조라고 하고 남쪽의 왕조들. 왜냐면 여기도 나라들이 계속 바뀌거든요. 북쪽에도 여러 왕조들이 계속 바뀌어요. 나라가 바뀌어. 그래서 남쪽의 왕조, 남조, 북쪽의 왕조, 북조라고 해서 하는 중국의 남북조 시대가 전개되는데 남조와 북조 양쪽 모두의 외교를 통해서 고구려의 뭐 안보를 튼튼히 하려고 했던 거죠. 이른바 이제 양다리 외교라고도 할 수 있는 남북조의 동시에 외교를 통해서 자신들의 뒤에서 공격할 수 있는 중국 세력을 이제 견제하고요. 더 나아가서 북방 유목민족과도 교류를 합니다. 북방에 있던 뭐 돌궐이라든지 유목민족과도 교류를 하게 되고요. 이러한 외교적인 노력을 통해서 안정적인 통치 기반 대외 정책을 확보한 다음에 이제 아빠가 요동과 만주 쪽으로 영토를 넓혔다면 아들은 남쪽으로 갑니다. 남쪽으로 영역을 넓혀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남진 정책이라고 하는데 남쪽으로 진출한다는 뜻이에요. 남진 정책을 하기 위해서 수도를 어디로 옮기냐면 원래 고구려의 수도가 국내성이었어요. 그 당시 처음에는 졸본이었고 국내성으로 옮긴 상태였는데 국내성에서 평양으로 옮기게 됩니다. 평양으로 수도를 옮기게 되는데 이게 427년의 일이에요. 평양으로 수도를 옮긴 다음에 본격적으로 남쪽을 이제 진출하면서 한강 유역을 차지했던 게 475년. 이때 바로 백제가 차지하고 있던 한강을 빼앗게 되고 이때 백제의 왕이 누구였냐면 그 당시 백제의 왕은 계로왕이었습니다. 계로왕. 예전에 근초고왕에 의해서 고구려의 고국 원왕이 사망했다고 그랬잖아요. 복수죠. 약 100여 년 뒤에 이 장수왕이 그 당시 백제의 왕이었던 계로왕을 죽이게 되고 죽이면서 동시에 한성을 차지하게 됩니다. 한성을 빼앗긴 백제는 수도를 어디로 옮기냐면 오늘날의 공주에 해당하는 웅진으로 옮기게 됩니다. 그리고 웅진에서 나중에 사비로 옮기게 되는 거예요. 백제의 마지막 수도는 사비가 됩니다. 고구려의 수도도 졸본, 국내성, 평양, 백제의 수도도 한성, 웅진, 사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 광개토대왕과 장수왕의 5세기 백제 전성기 보여주는 게 바로 대표적인 게 광개토대왕 릉비라는 비석과 이 충주 고구려비라는 게 있어요. 한강 유역 충주에다가 한강 지역을 차지하고 이 고구려 땅이다. 여기가 고구려 땅이라는 걸 새겨놓은 비석 같은 것들을 통해서 고구려가 그 당시에 엄청나게 전성기를 누렸구나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교과서 이쪽 지도 선생님이 지금 여기다가 참고해서 올려놓은 거예요. 요거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수도를 뺏기고 왕도 죽었어요. 계로왕. 계로하다 죽었어. 백제 왕이. 그럼 백제가 완전히 무너진 거잖아요. 그 한강도 빼앗기고 자신들의 수도도 갑작스럽게 부랴부랴 웅진으로 옮길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이 무너져가는 백제를 다시 일으킨다. 중흥이라고 합니다. 중흥의 노력을 했던 사람이 있으니 그게 이제 대표적인 세 사람이 나올 겁니다. 동성왕이라는 왕이 일단 나오고요. 신라와 동맹을 강화합니다. 이래서 이때 맺은 동맹을 백제와 신라의 동맹이라고 해서 무슨 동맹이라고 하냐면 나제 동맹이라고 합니다. 신라와 백제 나제 동맹. 그리고 중국이 아까 얘기했던 남쪽의 왕조들과 교류를 하면서 이제 무너진 나라를 다시 한번 살리려고 노력하죠. 그리고 여러분이 수학여행이나 이런 것들을 백제 유물 지역으로 갔다면 한 번쯤은 가보셨을 무령왕릉의 주인공인 무령왕이 이제 중흥의 또 다른 노력을 했던 인물인데요. 전국을 22개의 담로는 하나의 구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담로로 나누고
거기에 왕족을 파견해서 지배체제를 다시 한번 정비합니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 입장에서 지방에 있는 백제의 백성들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왕이 고구려 왕한테 잡혀서 죽고 우리나라 수도였던 한성은 너무나 쉽게 함락되고 이 백제의 왕이라고 불리던 왕족들은 그냥 겨우겨우 도망쳐 내려왔는데 우리한테 다시 말을 들으라고 하면 여러분 입장에서는 니네나 잘하지 왜 우리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겠어 하는 거야? 하지 않겠어요? 당연히 그렇게 통제 자체가 약화되고 있었던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약화된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서 22개의 지역으로 담로로 나누고 거기에 지방관을 보낼 때 누굴 보내냐면 왕족을 보내는 거예요. 왕족을 보내서 우리나라가 아직 살아있고 시스템을 통해서 이 지방들을 제대로 통제하겠다는 걸 보여주려고 했다는 거죠. 무령왕이. 자, 그리고 그 다음으로 중요한 이 무령왕보다 더 중요한 인물 바로 이 성왕이라는 인물이에요. 성왕이 백제의 중흥에 있어서는 빠지지 않는 인물인데 성왕은 일단 수도를 옮겨 아까 얘기했던 사비로 옮깁니다. 왜냐하면 웅진 자체가 수비하기도 어렵고 이러한 여러가지 불편한 점이 있어서 이 성왕이 538년에 사비로 옮깁니다. 오늘날의 부여예요. 마지막 백제의 수도고요. 통치조직 재정비하고요. 신라의 지혜능왕과 연합을 맺고 고구려한테 뺏겼던 한강 지역을 일시적으로 찾습니다. 그래서 고구려가 갖고 있던 한강 지역을 신라가 상류, 백제는 하류 지역을 이렇게 나눠 갖기로 했는데 이 백제가 신라와 연합을 통해서 뺏은 한강 지역을 진흥왕이 배신을 때리면서 신라가 그냥 모두 다 한강 지역을 차지해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왕 입장에서는 어이가 없잖아요. 배신당하니까. 그 전까지 유지되고 있던 나제 동맹이 결렬되게 되고 이 억울한 성왕이 이 나제 동맹이 결렬된 걸 신라에 대한 복수를 하기 위해서 군대를 일으켜서 이제 신라를 공격하는 과정에서 관산성이라고 하는 곳에서 매복해 있던 신라군에게 잡히면서 사망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실상 이 성왕의 중흥 노력도 마무리가 됩니다. 뭐 참고적으로 하면 이 성왕은 국가 이름도 잠시 고쳐요. 남부여라고 고치는데 이 부여의 이름이 어디서 나오냐면 우리가 맨 처음에 배웠던 고구려 부여할 때 그 부여입니다. 왜냐면 부여에서 고구려를 건국한 사람들이 나왔고 그 고구려 주몽의 아들 중에 한 명이었던 아들이었던 비류와 온조가 백제를 건국하는 또 시조가 되기 때문에 자신들의 뿌리를 부여로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남쪽에 있는 부여다라고 해서 이름을 남부여로 잠시 고치기도 했었습니다. 성왕 때. 자, 마지막으로 봐야 될 게 이제 신라의 전성기는 6세기입니다. 가장 늦게 이제 신라가 발전하게 되는데요. 신라 발전의 대표적인 인물들 3명 정도만 복가합니다. 지정왕이라는 인물 드디어 500년경입니다. 6세기니까 나라 이름은 신라라고 정합니다. 그 전까지 사로국, 서로국 이러다가 신라 한자식 이름으로 새로운 실자에 벌릴라 넓힌다라는 거죠. 새롭게 넓혀나간다. 이런 뜻으로 나라 이름은 신라로 정하고요. 국호는 신라가 되고 왕의 호칭을 마리판에서 이제 중국식 호칭이 왕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왕으로 불러라 이렇게 하고요. 전국의 행정구역들을 정비하고 우산국이라고 해서 어디냐면 오늘날의 울릉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 근처를 여기에 이제 독자적인 나라가 있었는데요. 신라에 늘 조공을 하고 이렇게 신라에 복속해 있던 나라인데 가끔씩 또 반란을 일으키기도 하고 이렇게 까부이기도 하니까 아예 우산국을 복속합니다. 이때부터 사실상 독도가 우리 한민족, 우리나라의 지배를 받는 영토였다라는 또 하나의 증거가 되기도 하고요. 또 지정왕은 우경을 장려합니다. 우경. 소가 밭을 가는 걸 장려해서 농업 생산량을 올리려고 하죠. 소가 밭을 가면 사람이 갈 때보다 더 깊게 땅을 갈 수 있기 때문에 생산력에 큰 장점이 생길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으로 봐야 되는 게 이제 흥자 들어가는 왕들은 주로 불교식 이름을 썼다라고 기억하시면 되는데요. 법흥왕과 진흥왕은 꼭 알아두셔야 되는 대표적인 왕이죠. 법흥왕은 기본적으로 뭘 했냐? 율령을 반포하면서 나라의 법을 이렇게 통치 기반으로 확립하고요. 불교를 공인합니다. 이 불교 공인이 언제냐면 527년이에요. 이차돈이라는 사람이 순교하는 사건을 통해서 하얀 피를 흘렸다고 하잖아요. 그 순교 과정을 통해서 신라에 불교가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532년에 금강가야를 병합하게 되고요. 이때 금강가야의 왕족으로 항복했던 사람이 바로 이제 신라의 삼국통일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인물이 되는 김유신의 할아버지들, 이 금강가야의 왕족들이 이렇게 신라에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자,
죄송해요. 김유신은 대가야입니다. 대가야. 선생님이 지금 어제부터 막 열이 심해가지고 고열로 39도 막 이래서 지금 약을 먹고 지금 약 기운에 하다 보니까 간혹 잘못된 사실이 나올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바로바로 정정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진흥왕은 뭐 너무나 유명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반드시 알아두셔야만 하죠. 진흥왕은 첫 번째 화랑도라는 조직 청소년 단체였거든요. 이것들이 이제 그 전까지는 청소년들이 서로 단체를 이뤄서 심신수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는 단체였어요. 좋은 명산이라든지 찾아다니면서 심신수련하고 무술 등을 연마하던 단체였는데 국가 조직으로 국가가 관리하는 조직으로 개편하고 이것이 나중에 삼국통일의 기반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이 성왕과 동맹을 통해서 고구려로부터 한강유를 뺏어요. 처음에는 이제 신라는 한강 상류, 백제는 한강 하류를 나눠 갖기로 했는데 이 진흥왕이 배신을 합니다. 그래서 이 한강 유역 전체를 차지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신라가 드디어 중국과 직접 교류할 수 있는 길이 이 서해의 길을 통해서 교류할 수 있는 길이 생겨나게 됐다는 거죠. 그 전까지만 해도 신라가 다른 백제와 고구려에 비해서 발전 속도가 느렸던 것은 중국으로부터 들어오는 문물의 유입이 늦었기 때문인데 이 이후에 중국과 활발하게 교역하게 되면서 신라가 결국에 삼국 통일의 주인공이 되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562년에 이제 대가야를 정복하게 되고요. 대가야 정복 이후에 이제 가야 연맹은 사실상 거의 신라에 복속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자, 이런 진흥왕 때의 영역의 확장을 보여주는 게 바로 요 6세기의 그림인데요. 독특한 게 보이죠? 비석들이 보여요. 마을령비, 황초령비, 북한산비, 그리고 여기 보면은 창령비에서 4개의 비석이 있는데 이 비석은 뭐냐면 진흥왕 순수비라고 해서 진흥왕이 직접 가서 여기까지가 우리 땅임을 확인하고 세운 비석들입니다. 이 4개의 진흥왕 순수비를 통해서 신라의 영토가 어느 정도 됐는지를 이제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신라 전성기가 바로 6세기에 찾아왔다라는 것까지 한번 봐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이제 다음 시간에는 동아시아의 정세와 삼국통일, 신라의 삼국통일 과정을 좀 보도록 하고요. 이 삼국통일까지 먼저 간단하게 보고 연표로 정리하도록 하죠.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